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씩 용어 익혀 나갈게요. 오늘은 절차법 용어 중에 하나 저번 때 이 용어를 한번 가르쳐 줬어요. 민법에서 법률 관계가 펼쳐져서 권리자가 있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권리, 반대 국면에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그랬죠.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이 인정한 사람인 법인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 자연인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민법 3조의 조문을 둘러싸고 태아가 어떻게 될 거냐, 동물이 어떻게 될 거냐, 외국인이 어떻게 될 거냐의 권리 능력 등이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사망을 둘러싸고 이제 심장이 멎었을 때 사망이냐, 내사가 사망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시 사망 추정도 하나 가르쳐 줬고, 실종 선고도 가르쳐 줬어요. 이런 개념 등을 익혀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체인 법인, 이건 법이 하나의 주체를 인정한 거죠. 그것을 이제 그 뒤에 또 조금씩 배울 거예요. 지금 1교시에서 해나가는 내가 강의록을 보니까 민총을 마지막에 배치한 걸로 보니까 이렇게 모아서 아마 민총 마지막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런 내용이 그때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래서 지금 이러한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러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행위 능력.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또 설정했죠. 그러니까 사람이더라도 뭔가 판단을 해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펼치는 데 대해서 능력을 조금 부족한 것 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해놓고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이에요. 일정한 연령 갖고 획일적으로 한 게 미성년자예요. 19세를 기준으로 현재, 종전에 20세였는데 19세를 기준으로 19세가 안 되면 유효하게 혼자 법률 행위를 펼칠 수 없다예요. 그 다음에 설사 연령과는 관계없지만 종래 용어로 한정치산, 금치산자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성년 피후견인, 한정 피후견인으로 개념도 조금 바뀌고 되게 복잡했어요. 종래건 심플했는데 대단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법원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 능력을 제한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종래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이 보호를 해주려는 추가적인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자라는 개념도 무능력자는 완전히 뭐 속된 말로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 개념이 무로 탁 등장하니까 새로운 요 제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제한 행위 능력자라 해서 뭐 행위 능력을 전제로 제한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용어도 조금 이렇게 순화시켰달까 하면서 완전히 종래의 제도를 완전히 뭐 무시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용어도 바뀌면서 복잡해졌어요. 그러한 행위 능력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의 측면에서 책임 능력 같은 게 있었죠.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책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개념의 축이 절차법적으로 와서는 절차법에서는 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소송에서
결국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개념을 잡아서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즉 실체법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분쟁 해결인 절차에서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동물에 대해서 권리 의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실체법에서의 행위, 법률 행위를 펼칠 수 있는 능력과 대칭돼서 절차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소송 능력이에요. 즉 소송 행위를 유효하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절차법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면 실체법적으로 물건 사고 팔 때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소송법에서도 독자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즉 15살짜리 중학생을 상정한다면 뭔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뭔가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실체법에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송법에서도 대칭돼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송 능력이라는 개념이 실체법의 그 행위 능력과 대칭돼서 끌어써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변론 능력은 실체법하고는 관계없이 법정에서 변론하다.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변론 얘기했죠. 변론과 대칭되는 형사소송 용어는 공판이라고 그랬죠. 이 변론, 법정에서 공방을 펼치는 이 부분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변론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송 능력과 변론 능력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소송 능력은 꼭 법정에서의 변론만을, 소송 행위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바깥에서 예컨대 이런 거예요. 민법으로 치면 타인한테 무슨 일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 등장하는 계약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그 대리를 쓰려고 했을 때 대리라는 개념을 한번 가르쳐줬죠. 대리라는 타인을 자기 능력의 보충이라든지 능력의 확장을 해서 타인을 대신 법률 행위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걸 대리라고 하는데, 그 대리인으로 나서주는 사람은 호의로 나서줄 수 있지만 하여튼 정식으로 돈 주고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등장할 수 있는 그 계약관계가 채권법에 의임 아니면 고용이란 말이죠. 고용 아니면 의임. 보통은 의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임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까지 한번 설명했는데, 그래서 법정, 임의 용어 사용했는데,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의 임자가 그 의임의 임일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뭐 일반 사람은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선임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여러분이 소송 대리인, 이 말은 어느 정도 익숙하잖아요. 지금 히트하고 있는 영화가 변호인이죠. 변호사가 아니라. 그럼 변호인은 민사소송에서는 쓰지는 않고 형사소송에서 써요.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은 대리인이란 말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고, 형사소송은 변호인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민사소송은 변호인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그 자격이 변호사고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뭐 변호인이라고 쓴다고 해서 크게 이상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운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변호사를 부탁을 한다라는 그 민법에서는 의임이고, 소송법에서는 그런 것을 소송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의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을 보면 이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줄 숫자, 권한 같은 걸 준다. 수권. 받을 숫자도 있고 줄 숫자도 있는데, 우리가 뭐 뭘 수수한다 할 때 그 수수는 수수한다는 말을 쓰는데, 한자로 치면 하나는 줄 숫자고 하나는 받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라고 하면 주는 입장에서 뭔가 권한을 준다는데, 그런 수권을 주는 건데, 그런 주는 것에
법률 관계는 계약으로서 의임 아니면 도급, 고용 뭐 이런 거가 등장하는데 보통은 의임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민법적으로 의임 계약인데 소송법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소송 의임이라고 그래요. 소송 대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성년,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다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결국 분쟁이 생겨서 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을 설정해 봐요. 그랬을 때 이 미성년자가 물건을 살 때는 사법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자기가 지금 피해자로서 자기가 미성년자지만 행위 능력이 없는 거지 권리 의무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권리 의무의 이런 것의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법정 가서 그것을 확정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할 때에 하나 걸리는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독자적으로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그 부모가 나타나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소송 행위로서 등장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또 확장해 보면, 그럼 이거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아니고 성년자인데 변호사는 그러니까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뭔가 막 직접 법정에 가서 막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다가 본질에 벗어나는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얘기를 하고 해서 법정에서 너 도저히 더 이상 진술을 하는 것을 못하게 판사가 딱 막아버리는 그런 식의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소송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해당 변론에서 제한을 당해서 변론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론 능력은 그다지 많이 등장하는 개념은 아닌데, 소송 행위 중에 법정에서 하는 변론 그 자체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등장은 해요. 그럼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데 신문지상에 가끔가다 나와요. 여러분이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나와요. 그럼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변호사 강제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일식으로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반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 본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어요. 그럼 변호사 대리 원칙과 변호사 강제주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변호사 대리 원칙은 타인을 내세우고 자기가 법정에 안 가고 소송을 도저히 바쁘거나 지식이 없어서 맡기려면 딴 사람한테 맡기되 브로커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맡겨야 된다가 변호사 대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 원칙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본인 소송주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소송하겠다라면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지금 시간이나 능력이나 지식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 누구한테 맡기겠다 할 때는 변호사 자격자한테 맡겨야지, 변호사한테 맡겨야지 브로커한테 맡기면 안 된다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변호사 강제주의는 여기서 더 나가서 본인 소송을 인정하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26살 제대로 돼서 뭐 정신 말짱하고 뭐 내가 법도 좀 이렇게 교양으로 듣고 해서 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본인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독일은 그런 제도까지 갖추고 있고, 그런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잘 그걸 백업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 실제 많이 쓰니까 용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 소송은 가능하다. 타인을 내세우려면 변호사 자격자한테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된다 정도의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
강제주의까지는 아니다. 본인 소송 제도를 갖고 있다는데 변호사 강제주의를 만약 채택한다면 보통 직접 하려고 하는 경우에 변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 아니면 변론 능력을 못 갖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직접 법정 가서 자기 사건인데 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변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변론 능력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26살짜리 법적 지식이 있어도. 되겠어요? 그런 개념 하나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각하 기각, 이거 계속 나오네요. 아까 시효 중단에 있어서도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를 제기하면 시효를 중단시키는데 그 소송의 결과가 뭐 각하 기각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나왔죠. 각하 기각은 알겠어요? 각하는 본격적인 싸움 자체를 거절당한 건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거절돼요. 기각은 본격적으로 원하는 것을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이랑 각하 잘 써보세요. 뭐냐면 소송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아까 말한 대로 미성년자인데 직접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받을 권리 있냐 없냐라는 본안이라고 하는 본안 근본 본자 그 안 요 한자 실제 돈 받을 권리가 있느냐, 이 상대방이 돈 줘야 되느냐의 싸움까지 안 들어가고 소송을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런 말을 써요. 부적법 각하. 그때 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하는 본격적인 것까지 안 들어가고 커트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그 소송을 본안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되는 관문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미성년자였으면 또는 성년자라도 아까 제한 능력자였으면 이런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송 행위를. 근데 최종적으로 독립적으로 끝끝내 해오면 본격적인 싸움까지 들어가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각하시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컨대 제소기간 같은 게 있어요. 행정소송에서는 자기가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어떤 처분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싸우고 싶어도 일정한 기간 내에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기간이 넘어섰네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럼 네가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본격적인 싸움까지 들어가서 가타부타 결론 안 내려주고 그 전 단계에서 각하를 시켜요. 소를 부적법 각하시킨다 할 때 각하 써요. 기각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쓸 때 쓰죠. 청구가 본안인 거죠. 지금 이 사람이 해결해달라고 한 그 본안, 그 청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뉘앙스로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거예요. 청구 기각의 대칭 용어는 청구를 인용하는 거죠. 근데 기각 이전에 각하라는 개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 실제 취급은 각하랑 기각이 같이 취급되는 경우는 많아요. 어떤 취급에 있어서. 근데 개념은 확실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르쳐, 지금 용어 조금씩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강의, 교재 등에서 자주 사용된 용어는 판례, 판결. 그냥 혼용해 써도 되는데 조금 엄밀하게 말한다면 판례는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거예요. 판결은 그냥 그 해당 판단이에요. 해당 사건에 대한 거. 판례는 그게 판례법이라고 할 때처럼 어느 정도 지속적인 그 흐름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판결은 그냥 하나하나의 그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통설,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은 의미 알겠어요. 이거 굳이 숫자를 세서 다수, 소수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 그냥 써요. 느낌상. 나는 잘 안 써요. 나는 이런 용어 안 쓰고 그냥 어떤 입장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럼 통설하고 다수설이 어느 정도 한계치냐? 통설은 한 9대 1 정도 느낌이고 다수설은 한 8대 2부터 한 사실은 5.5대 4.5도 다수지. 다수는. 어? 근데 그 정도, 그럼 또 누가 그래? 그거 다 세봤냐?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객관식에.
학설로 내도 좀 더 풍부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판례 문제로 많이 내는 게 여러 가지 자꾸 시시비비 막 걸어오니까 학설은 이게 일반적 입장 같은데 또 뒤져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엉뚱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내가 어디다 한마디 살짝 쓴 거예요. 동물도 혹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마디 썼는데 너무나 권리의무의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그냥 규정사실로 썼다가 어떤 학생이 트집 잡으면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줘서 난 흐뭇하긴 하겠지만 만약 전명서에 뭐 어디에서 보니까 동물도 될 수 있고 꼭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말이 한마디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틀렸냐 맞았느냐 뭐 객관식이면 가장 옳은 거고 보편적 골라야 되는데 그거 갖고 트집자면 또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판례에 따름, 판례에 의한 판례가 그런 입장. 그럼 판례도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판례도 변경이 되고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맹목적으로 정답으로 여러분이 특히 로스쿨에서는 그게 경향이 더 실무를 하는 거지 일반적인 종래 법학부와는 틀리고 실무 전문가를 키우는 거니까 그런 경향이 좀 세진 건 맞는데 그래도 판례가 정답이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학설 같은 건 또 다 도예시하고 하는 경향까지 생기는데 내가 볼 때는 학설이나 이런 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판례도 결국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당사자 능력에서 동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동물을 주체로 삼아서 소송도 우리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도전하다가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구체적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연구자의 입장에서의 학설도 중요한데 하여튼 로스쿨에서는 그게 많이 퇴색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6번에 피의자, 피고인, 피고는 어느 정도 이제 완전 이전의 상식적인 이야기고 뭐 영화 번역할 때 형사사건에 미국은 똑같은 용어인데 우리는 피고인하고 피고하고 민사하고 형사하고 다르다 뭐 그다음에 피의자하고 피고인은 구별할 수 있겠어요? 피의자하고 피고인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사건은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법원에 이제 판단을 받는 거죠. 근데 민사사건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기관으로서 검사가 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겠다라고 법원에 이놈 나쁜 놈이니까 징역 뭐 3년을 해야 된다라는데 이 범죄자는 나 억울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참 늦게 보는데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일요일은 유일하게 9시에 개콘 보러 가는데 개콘 끝나고 좀 더 하자는데 이쪽에서도 또 프로 하나 생겼더라고요. 코미디 프로 이쪽 방송에 한 12시쯤 어딘가. 근데 뭐 생겼는데 돌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황당한 그거 빙자하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버스 정거장 여학생 앞에서 막 이게 바바리 확 제끼는 바바리맨인데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하다가 부인한테 내쫓겨가지고 막 엉거주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바바리 하나 걸치고 나왔는데 진짜 바바리맨이 옆에서 그 사람은 아주 말짱해요. 말짱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생김새가 흉측하고 바바리 입고 서 있다가 자기는 지금 부부싸움하다 갑자기 부인한테 맞으면서 내쫓기고 바바리 하나 입고 나왔다가 제대로 거기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바바리맨은 말짱하게 젊은 이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은 이 경찰서에서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너가 생긴 꼴부터 그렇다 뭐 그런 프로예요. 근데 진짜 상황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 사람이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쌈 하다가 나와가지고 부인 속 한번 그럼 열어보라니까 속에다가 부인 옷 입고 부인 속옷 입고 바바리 하나 걸치고 나왔으니까 더더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 억울하다 나 그런 일을 안 저질렀다 억울하다 나 아니다 뭐 이런 싸움이 벌어지겠죠. 검사 너 나쁜 놈이다. 그런데 이 검사가 법정에서는 대등당사자인데 형사사건에서 뭐가 하나 있냐면
이 이전에 이런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수사 단계가 있어요. 수사. 그래서 이 수사를 놓고 여러분이 이제 약간 상식으로 수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검사가 갖고 있는데 경찰이 일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는 실제의 수사는 사실은 경찰이 하는데 이 수사권의 주체가 검사예요.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는 경찰이 하는데 그걸 갖다가 좀 넘겨라 라고 하는 게 지금 항상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의 주체가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이 범죄자를 가불관계에서 윽박지르고 막 여러 가지 이게 수직적 관계인데 즉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대등 관계예요. 물론 실은 법정에서도 검사가 좀 느낌상은 쫄리죠. 그렇지만 이쪽이 그래서 누가 붙어요? 변호인이 붙어가지고 힘의 대등을 보충해주면서 이게 대등 관계로 공격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의 공판은 형식적으로는 대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 죄인이니까 이 좌석이 판사가 제일 높은 데 앉고 검사보다 이쪽 범죄자가 낮았어요. 이게 조금 이 단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단도 대칭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변호사가 옆자리에 안 앉았는데 요새는 옆자리도 앉게 하고 해서 많이 이제 됐는데, 그래도 사실상은 법정에서 대등 관계라 하지만 좀 쫄리죠. 근데 수사 단계는 확실히 쫄리는 거죠. 여기서는 완전히 가불 관계죠. 여기서는 형식적으로는 대등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꼴리죠. 여기서는 그래서 욕해도 돼요. 여기서 욕했다가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검사한테 욕했다가는 맞을 뿐더러 자기의 앞으로의 그게 험난해지죠. 근데 법정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대등인데, 형식적으로 대등한데 또 하나 지금 이야기 잠깐 빠져가지고, 어떤 못된 놈이 여자 검사 30살짜리가, 요새 이제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연수 마치면 한 24~25살에도 붙고 하니까 요새는 여러분 제대로 안 졸업하니까 4학년 개념이 하니까 5, 6, 7학년쯤에 의미에서 붙으니까 그래도 한 25~26살이고 28~29살, 30살 이런 검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그 신문에 나왔는데 이 피고인이 이때의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그래요. 수사검사 말고 공판에 등장하는 검사는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다음 법정까지 와서 자기를 막 나쁜 놈 처벌하라고까지 그게 똑같은 사람이 안 오고, 공판에는 또 공판을 그 기록을 보면서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 놈이 그 여자 검사를 못마땅했고, 그 다음에 남자도 아니고 젊은 여자니까 욕을 했어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막 욕을 했는데 여자 검사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되는데, 여자 검사도 하도 열받으니까 여자 검사도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욕인 것 같아요. 신문에 개 XX니까 개새끼야 이런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피고인한테. 근데 이 피고인은 어차피 지금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죄가 엄청 무거우니까 검사한테 야이 무슨 년아 하고 욕한 거가 하등 더 추가되든 말든 원래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깜빵 가야 되는 게 그거보다 거기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대든 것 같아요. 근데 이 검사가, 여자 검사가 거기다가 자기한테 해온 거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법정에서 야 이렇게 못 참고 얘기했는데, 이 피고인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검사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혐의는 됐는데, 여자 검사가 30살짜리 검사가 거기서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모욕죄로 그 피고인한테 고소까지 당하고 그런 상황이 한 1년 전에 있었어요. 30살짜리 여자 검사가. 하여튼 여기서는 대등관계예요. 근데 수사는 아무래도 이 종속관계죠. 이 수사를
해서 이제 공판을 하는데 이 수사 때는 이 죄인을 피의자라고 그래요. 의심을 받는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판,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는 피고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 중에 불고 불리의 원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소를 제기해야 이제 심리가 된다 뭐 이런 원칙도 있고 하는데 그 공판을 함에 있어서는 대등관계인 이 왼쪽에 쓰는 입장에서의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처벌을 요청하는 법원의 이 의치가 검사인데 그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로 수사의 주체로 검사가 등장하고 그게 경찰과의 관계에서의 수사권 독립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요 국면이고 여기에서의 이 범죄로서 의심받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여기 단계를 피고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형사와 민사에서는 피고인과 민사에서는 피고라고 한다. 그런 정도 일단 개념 알아두세요.